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처방받은 약으로 이상이 있을지, 설마 부작용이라도 있기야 하겠어. 했지만 막상 내일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해결하려니 막막해. 그치만 걱정 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다행이네. 사망장애, 입원 등의 약품 부작용을 국가가 인과관계를 따지고 피해를 보상해주네. 피해받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해. 빠른 상담과 안내는 14-3330.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우리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에요.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최신 한당뇨병 약제 및 항비만 약제에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약제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SGLT2 억제제,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이 비만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비만 관련된 약제 중에서 최근에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삭센다와 큐시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GLT2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2형 당뇨병 약물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들한테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SGLT2 억제제가 최근에 좀 핫한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SGLT2 억제제의 부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SGLT2 억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좋으신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혈액에 있는 포도당들은 콩팥, 신장을 거치면서 한 번은 소변으로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나온 포도당들은 대부분 우리의 근위세관, 그러니까 프록시말 튜블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 재흡수가 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재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80g. 근데 우리가 180mg,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인들은 혈당이 140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00%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 재흡수를 담당하는 것에 있어서 90% 역할을 하는 것이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2라는 거고, 약 10%를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1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SGLT2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콩팥에만 거의 대부분 존재를 하고요. 10%를 담당하는 SGLT1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장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SGLT1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SGLT1이 존재하는 다른 장이나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SGLT2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SGLT2만 이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흡수가 될 때 포도당, 글루코즈와 소듐이 같이 재흡수가 되게 되는데 그거를 전부 차단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 포도당을 재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mg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90%를 차단하지만, 이론적으로 90%지만 SGLT2가 억제제에 의해서 억제가 돼버리면 SGLT1에 의해서 재흡수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약 70g 정도의 포도당이 배출되는 효과, 그래서 이걸 칼로리로 따지면 280kcal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높은데 그 높은 포도당을 다시 재흡수해서 쓰는 상황 자체를 막아버림으로써 약을 작용하는 기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80칼로리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 마시는 코카콜라 355ml짜리, 그러니까 좀 얇은 코카콜라 말고 뚱뚱한 코카콜라가 약 160kcal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 한 개 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한 공기를 밥 한 끼에 먹게 되는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 정도가 되는데 거의 그 정도 유사한 정도의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밥 한 공기를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들도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또 이 약재가 아주 핫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콩팥에 망가졌을 때 우리가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라고 얘기하는 CKD에서 사실은 뚜렷한 약재가 없었는데 이 기전 자체, 이 병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은 또 최근에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그거에 대한 적응증도 추가가 돼서 이 약재를 이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흔히들 우리가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했을 경우 콩팥이 망가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구체 안에 있는 보문 캡슐 안에 있는 사구체에 이제 압력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것을 이때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내지는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고혈압 약재 중에서 ARB, AC 이니비터가 되는데 이 약재들은 결국에 나가는 혈관, 여기서 보시면 이퍼런트 아테리올이라고 적힌 부분에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보호막 캡슐 안에 있는 글로메룰러스 사구체의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SGLT2 억제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위세관 프록시말 튜브에서 글루코스,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시키면서 동시에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소듐, 나트륨도 같이 흡수가 안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흔히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지나서 원위세관, 디스탈 튜브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 소변에 소듐이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을 마큘라 덴사라는 곳에서 센싱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콩팥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소듐이 많이 나가니까 소듐 나가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작은 세동맥인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을 혈관을 수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나가는 혈관은 AC비터나 ARB를 같이 쓰게 되면 확장이 된다 보니까 사구체에 걸리는 압력 자체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SGLT2 억제제는 콩팥이 점점점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상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면서 이러한 CKD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이런 CKD가 진행이 억제되는 것에 대한 적응증을 최근에 우리 식약처에서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GLT2 억제제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제 우리 소변을 통해서 글라이코스 유리아라고 얘기하는데 포도당을 밖으로 빼냄으로써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와 함께 280kcal 정도 하루에 그냥 빠져나가는 효과들을 보여다 주다 보니까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에서 3kg 정도 체중이 감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당뇨병 약제들이 사실상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약제이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SGLT2 억제제는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특히 2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체중을 감소해야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글라이코스 유리아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과 함께 소듐이 같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소변량이 이제 이런 물질들이 나가게 될 때 물을 같이 끌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듐과 글루코즈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체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혈압도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수직 혈압 같은 경우에 약 3에서 5,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 같은 경우에 2에서 3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SGLT2 억제제는 최근에 상당히 핫한 약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사실상 스타틴과 ARB, AC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의 이득은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그런 약제들을 거의 쓰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도 SGLT2 억제제를 쓰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질환들이 다시 재발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신부전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큰 발전이 없었는데 이런 SGLT2 억제제를 쓰다 보면 신부전 환자들한테 상당히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게 고무적인 거는 2형 당뇨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신부전 치료제로도 SGLT2 억제제가 올라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이러한 SGLT2 억제제가 이득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최근에는 이런 만성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약제도 이 약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약제들이 당뇨병 약제를 넘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결하지 못했던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 아니면 만성 콩팥 질환에서의 어떤 치료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전들 때문에 사실은 SGLT2 억제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약제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잘 대처를 잘 할 수 있는데 이 약제에 대해서 좀 생소한 탁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다른 병원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게 부작용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이 그림에서 환자의 대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 복용 후에 제가 이런 SGLT2 억제제를 처방하고 나서 약 복용 후에 어떤 이제 환자가 불편함이 생기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약 복용 후에 소변 볼 때 불편하시거나 질에 냉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환자가 이렇게 제가 그림에서 일부러 여자 환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록이나 생식기 감염은 여성에서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환자가 대답을 해요. 최근에 질염이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 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재발이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은 이제 SGLT2 억제제 약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이게 환자가 당뇨가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환자가 SGLT2 억제제를 먹고 있었고 SGLT2 억제제 때문에 계속해서 포도당뇨, 그러니까 글라이코스 유리아, 우리가 포도당이 섞인 소변이 나오게 되면서 생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함량이 돼 있다 보니 그것이 균이 자랄 수 있는 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이 없어도 해부학적 구조상 이러한 요로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식기 감염이 잘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지 않으면 환자는 이게 약 때문에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심한 감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이 약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물어보시고 체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내지는 환자가 SGLT2 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호소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좀 더 여기보다 더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이제 뭐가 이제 보고가 됐냐면 포니아 갱글레,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글로는 회음계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음부와 그 다음에 하복부 쪽,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성기나 음낭 쪽까지 우리가 염증이 심각하게 생기게 되고 거의 치료를 위해서는 다 그런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어떤 피부 이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포니아 갱글레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SGLT2 억제제의 사용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미국 2018년도에 미국 FDA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라벨링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도 제 환자 중에 한 명 포니아 갱글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펙션, 감염이 되는 특히 우리가 생식기나 요로 생식기 계통의 감염에 대해서는 이 약을 쓰면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 그 다음에 소듐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 물도 같이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체액이 줄어들면서 혈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는 제가 이 약을 처방할 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을 먹고 나면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 때문에 자주 물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셔라. 자, 정상적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데, 우리가 특히 최근 들어서 사실 이형 당뇨병 환자들이 이게 노화와 연관된 병이다 보니, 또 하나 우리 의료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형 당뇨병 환자들의 수명도 같이 증가하면서 노인에서의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인지장애라든지 치매라든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탈수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지 않도록 권고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확대되긴 했지만, 일본에서 이 약제를 갖고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수 문제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매우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처방을 하지만, 나이가 65세가 되더라도 75세가 넘지 않더라도 인지장애나 내지는 치매가 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약제를 잘 선택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장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줄다 보니 급격한 신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제를 처방할 때는 혈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먹고 있었던 혈압약, 내지 혈압 조절을 먹고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인조제 용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을 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약제를 이제 처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약을 먹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2, 3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280kcal의 칼로리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내가 운동하지 않아도 똑같이 먹어도 빠져나가니까 살이 빠지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 그럼 보통 암을 의심하라고 요즘은 이제 원체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여러 매체들의 어떤 이런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많이 체중이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kg 이상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내가 암이 걸렸나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체중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 손실보다는 주로는 지방 손실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고는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근력 감소라든지 수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위압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좀 약하다고 느끼는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떠한 당뇨병, 이형 당뇨병 환자들을 보는 과정에서 의뢰된 환자들에서 위압감을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 SGLT2 억제제를 먹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체중이 빠진다고 와서 봤는데 실제로 본인이 먹고 있는 약 중에서 SGLT2 억제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면서 생기는 오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환자들한테서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병원, 특히 입원하고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SGLT2 억제제는 케톤산증, 특히 혈당이, 우리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 많은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분들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1형 당뇨병, 특히 환자들이 우리가 다이베틱 케토엑시도시스,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보통 일반적으로 입원할 때 혈당이 600 이상 이러잖아요. 근데 이 SGLT2 억제제를 먹는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혈당이 2, 300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베틱 케토엑시도시스, 당뇨병성 케토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자극을 하게 되는 거는 입으로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고 하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되게 자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환자가 쫄쫄쫄 굶고 있고 단지 IV 라인, 정맥 라인을 통해서 포도당을 주입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자극되는 인슐린 분비량이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거는 이전에 실험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에서도 IV로 주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입으로 투약해가지고 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측정해서 보는 75g 포도당 부하 검사 같은 경우도 경구 부하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슐린이 나와서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은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이 하는 반응은 뭐냐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케톤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GLT2 억제제는 포도당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포도당 자체를 자극시켜줄 수 있는 포도당이 되게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포도당의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자극이 적어지겠죠. 그런 상황들에서 이러한 유글라이세믹, 우리가 혈당이 정상인 범위에서 다이아베틱 케토엑시도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 우리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 후에 환자들 잘 못 먹죠. 그 다음에 인펙션이 있거나 sepsis, 폐혈증이나 septic shock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부분 잘 못 먹거나 내지는 환자 상태가 좋지 못해서 우리가 이 경구 섭취를 줄이면서 IV로 이제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인슐린 분비, 자극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케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극해주는 케톤, 이제 이 포도당이 필요한데 SGLT2 억제제를 계속 쓰게 되면 오히려 포도당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더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케톤 산증. 그래서 이러한 SGLT2 억제제를 쓰다가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수술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펙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약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싹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비만 치료제가 많이 나왔지만 또 많은 약제들이 퇴출이 있어요. 최근에 퇴출된 노카세린, 벨빅도 결국에 캔서 이슈가 있으면서 암의 이슈가 있으면서 퇴출이 됐는데 사실 그만큼 사실 비만 치료제가 이런 경험을 겪는 건 뭐냐면 사실 비만 치료제가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비만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미국 FDA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은 이런 약제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시행을 해서 어떤 대상자들 우리가 비만이라고 크라이테리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보통 FDA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긴급하게 승인해주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충분히 하지 않고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덕틸도 그랬고 사실 이제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밝혀지는 새로운 부작용들 때문에 많은 약제들이 이제 판매가 이제 중단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 1960년대에 나왔던 펜터민, 그 다음에 우리가 제니칼이라고 잘 알고 2000년대 쪽 나왔던 올리스테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러한 펜터민이라든지 이런 항정시성 의약품을 섞어서 만든 큐시미아라는 콘트라브가 있고 최근에도 아마 기사 났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체중 감량의 끝판왕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같은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는 이제 싹센다를 이제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싹센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 GLP-1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장을 지나면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IP, 그 다음에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 GLP-1이 되겠는데, GLP-1은 결국에 인슐린 분비는 촉진시키고, 인슐린 분비와 반대작용하는 글루카곤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것이 이제 DPP4가 되겠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당뇨병 약제 중에 DPP4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유지되는 시간은 2, 3분 정도 매우 짧은데요. 이 GLP-1과 GIP를 최근에 이제 3, 4년 뒤에는 복합한 약제가 나올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몸무게를 25%까지 감량시켜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 효과는 뭐냐면 이러한 GLP-1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주사를 줘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우리 몸에 있는 DPP4에 분해가 되지 않는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를 주게 돼서 농도를 우리 몸이 유지하고 있는 농도보다 더 많이 높이게 되면
이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욕도 억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에서의 음식물 통과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효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흔히 쓰고 있는 싹센다라는 건 처음에 당뇨병 약제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뇨병 약제로 만들어진 것보다도 용량을 몇 배 더 증량시켜서 만들어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뇨병 약제랑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용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건 문제점,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우리 머리에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장에서의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보이다 보니까 오심구토라든지 설사, 변비, 소화불량, 위염이라든지 우리가 GERD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부 팽만과 같은 그런 문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당뇨병과 약제가 똑같기 때문에 저혈당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머리에 작용하는 효과들 때문에 불면증, 어지러움, 부갈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간 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약제로 쓰고 있는 GLP-1 리세트 아고니스트에 비해서 용량이 몇 배 더 높기 때문에 높은 용량 때문에 췌장암이라든지 담석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싹센다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오남용입니다. 이 약이 처음에 나왔을 때 2018년도에 기사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흔히들 강남주사라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이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 약을 정말 많이 처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약은 식약처 허가사항 아래와 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 이상, BMI 30 이상의 비만 환자이거나 아니면 BMI가 27 이상이면서 우리가 이런 당뇨나 고혈압, 이런 이상지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12주간 사용을 하고 나서 5% 이상의 체중이 감량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인에서. 근데 이 약을 처방했던 것들을 분석해보면 특히 대학병원에 국한해서 분석을 해봐도 환자들의 몸무게나 키, BMI가 측정되지 않고 처방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환자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약물들이 원체 고가다 보니까 이게 주사제인데 인슐린처럼 그렇게 맞는 주사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았다고 인터넷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특히나 이 약은 보시는 것처럼 비만 환자들한테서 효과가 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마른 여성들이나 이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처방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작년도 국감에서도 이 싹센다는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만 약제들 같은 경우에 최대 부작용 오남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약은 최근에 12에서 17세까지 청소년에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만 약물들이 없었는데 청소년까지 일단 쓸 수 있는 이게 다른 대부분의 비만 약물들이 항정신성 의약품인데 비해서 이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항정신성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곽광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써야 될 사람이 쓰고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은 쓰지 않아야 된다는 오남용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병원에도 이제 들어왔는데 큐시메아가 또 비만 약물 중에서 이제 좀 핫한 그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비만 약물 중에서 가장 체중을 잘 감소시켜주는 식욕 억제를 통해서 잘 감소시켜주는 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좀 많기도 하고 또 하나 싹센다는 주사제에 비해서 큐시메아는 먹는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큐시메아는 사실 항정신성 의약품이 섞여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펜터민, 우리가 흔히 웨이트로스 체중 감량 목적으로 단기간만 사용돼야 되는 펜터민과 그 다음에 토피라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간질 환자들한테 쓰는 결국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제 두 가지가 병합이 돼서 만들어진 약제입니다. 이러한 큐시메아의 작용 기전은 결국에는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게 메인 기전이고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약의 부작용을 갖고 만들어낸 그런 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이 약의 기전은 사실 설명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머리 쪽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시켜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큐시메아는 총 4가지 용량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세 번째 용량은 우리가 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용량을 쓰기 위한 용량의
전초전 약 2주 정도를 써서 약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제고요. 보통 유지되는 것은 7.5와 펜터민 용량 7.5와 15mg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사실 큐시미아가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펜터민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단기간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큐시미아는 사실 펜터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처방이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을 경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용량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터민 같은 경우 30ml 그 다음에 토피레메트 같은 경우 400ml까지가 허용 용량인데 우리가 큐시미아 첫 번째 쓰는 2주 동안 쓰게 되는 첫 쓴 용량에서는 펜터민 용량이랑 토피라메이트 용량이 상당히 적고요. 이미 중간에서 유지한 용량, 그러니까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그 용량 역시 마찬가지 펜터민과 이런 토피라메이트 용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을 최대 용량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용되는 이런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우리가 항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비해 허용 용량에 비해서 훨씬 적다 보니까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펜터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항비만 약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큐시미아가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큐시미아는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꼭 아침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 약은 오후에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펜터민이 오전에 우리의 식욕을 억제시켜주고요. 또 하나 같이 들어있는 토피라메이트 서방정 자체가 우리가 오후 시간에서의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두 약제가 같이 작용함으로써 24시간 동안의 그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은 오전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주 동안 초기 용량을 먹고 나서 12주 동안 우리가 이제 1차 유지 용량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 역시 마찬가지 12주 동안 먹고 나서 3%의 체중 감량이 없으면 한 번 더 용량을 증량해서 2주 동안의 부작용 여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12주 유지해가지고 체중 감량이 나타나게 되면 장기간의 처방이 다 가능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으면 약을 끊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삭센다처럼 결국에 이 약물 자체도 BMI 30 이상 내지는 BMI 27이나 이런 과체중이나 비만, 초기 비만 환자에서 어떤 만성질환을 포함하고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 마른 사람들이 굳이 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약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삭센다랑 다르게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먹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먹을 때 초기 용량 2주 동안의 그 용량 먹을 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감각 이상이라든지 어지럼증, 특히나 미각 이상이라든지 불면증, 변비, 입마름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되고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러한 좀 부작용들은 좀 줄어들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던 우리가 흔히들 겁먹을 수 있는 입마름이라든지 감각 이상, 그 다음 미각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큐시미아는 이게 태아독성이 있기 때문에 구순구 계열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는 임산부에서는 절대로 처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 용량, 4개 용량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용량 같은 경우에 중간 용량에서 약을 먹다 중지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용량을 먹을 때는 이 약을 끊을 때 갑자기 끊게 되면 우리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틀에 한 번씩은 약을 먹고 중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라든지 폐고혈압,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잘 치료받고 안정적인 환자는 쓸 수 있는데 초기에 막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끊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녹내장 환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녹내장 많은데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 토피라메이트 성분 자체가 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나쁘거나 신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한테서는 최고 용량은 사용할 수 없고 중간 용량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이제 큐시미아 많이 처방을 하게 됐는데 특히 글라우코마, 우리가 녹내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안구 통증을 동반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글라우코마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 중단하면 다시 실형은 돌아오시기 때문에 빨리 중단하시는 게 매우 좋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에 있어서 글라우코마 환자 처방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형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비만 약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휴시미아, 싹센다와 관련해서 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